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저녁 8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얼굴로 좀 돌아와서요. 예. 3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지 지금 4일째, 내일 이제 5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여러 가지 윤곽들이 이제 드러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이렇게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당선자 간에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난 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2019년도부터 반일동상 철거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국 수호대들, 조국이 이 토착 외구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사실은 이 운동권들이 이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자익 사고인데 주체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주사파가 아닌 뭐 NL 또는 PD 어느 쪽의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운동권 출신들은 뭐 산업행도 말할 것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그 사고, 이데올로기, 이념의 사고에서 한 발짝도 이 사상적인 탈피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패배한 이후에 이 비대위원장으로 27살짜리 페미 여성운동가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하고 당대표는 이준석하고 떼우고 그 다음에 윤호중은 윤석열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공수처법을 주도했던 사람 윤호중,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유격부대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조직이 이 27살짜리를 비대위원장으로 앉추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민주주의 정당이 맞나 이런 생각이 한편 더 들어요. 저도 국힘당이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이 비민주적인 처사다. 정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점점 더 급진 좌파, 점점 더 급진 좌파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 좌파로 쏠리게 되고 이재명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그런 이거 해보니까 득표도 많이 했고 1600만 표나 득표했는데 이거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대 최고의 득표를 했는데 이 조시로 조금만 나가면은 서울시장을 내보내도 이길 것 같고 어디를 내보내도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울질하고 있겠죠. 이 권력에는 뭐 이 귀신들이니까 권력에는 귀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불행하지만은 이 민주당이 을 카운터파트로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점점 더 급진 좌파로 쏠려가면은 저러다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같이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오히려 국힘당보다 더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쪽이 많고 거기에 점점 급진 쪽으로 밀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득보는 거는 국힘당으로 윤석열 후보가 가장 덕을 많이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이 통하고 급진으로 휩쓸려 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인데요. 이 박지현이라는 지금 졌지만은 잘 싸웠다. 이걸 뭐 축약해서 젖잘 싸. 이래가지고 20대 여성, 20대 30대 여성은 윤석열한테 지지가 민주당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 박지현이 이 선거에 공로도 있고 하니까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을 해서 써먹다가 지금은 이 비대위, 이 상임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박지현을 카드로 딱 내세워서 이 구도를 잘 짭니다. 구도를 짜서 이준석 구도를 짜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빼미의 그거를 좀 알아야 돼. 이 박지현은 그 N번방 텔레그램 N번방을 자기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N번방을 사회에 이제 고발한 그런 공로가 있죠. 그러면서 이 박지현을 알려면은 조금 더 이제 이 페미들 간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일베라고 했잖아요. 일베. 여성 혐오. 뭐, 옛날에 또 김치녀, 뭐, 이런, 뭐 있잖아요. 그런 일베가 한참 유행해서 일베에 대해서, 일베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게 남성 혐오가 생겼고, 그게 이제 메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워마드, 그 대를 이어가지고 워마드라는 게 생겼거든요. 워마드. 이 워마드는 극단적인 그 남성 혐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류 쪽에서는 이쪽 워마드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뭐 이번에 결혼 안 한다, 애 안 낳는다, 또 뭡니까? 네 가지를 안 한다 그랬는데, 결혼 안 하고 애 안 놓고 뭘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뭘 안 한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이 워마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틀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워마드 중에 하나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거를 보면은 이 2022 여성 혐오 대성 규탄 시위 이런데 vote for women 우민 이 Y자를 썼는데, 이게 이 여성 혐오를 규탄하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성 혐오, 여성 혐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워마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요. 또 우리 지금 보면은 한국 여성단체 연합 있죠. 이 여성단체 연합이 힘이 제일 엄청 셉니다. 여기 여성단체 연합을 보면 지금 이 급진 페미니즘이 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날이라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민노총의 여성의 날인데, 이게 한 100년 됐습니다. 100년 넘은 날인데, 원래 노동자의 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여성의 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민노총에서도 여성 노동자의 날처럼 해서 기념을 하고, 근데 한국 여성단체연합은 민노총하고 이걸 같이 안 합니다. 같이 안 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여성단체 연합에서 지금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급진 페미니즘인데, 이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제 이 가부장제를 타파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막 거꾸로 가가지고 뭐 여성 전용 무슨 여성 전용 뭐 출마하는데도 여성 뭐 공천권도 몇 프로 이상 모든 거를 잣대로 여성 그 잣대로 해가지고 여성의 차별이다는 잣대를 가지고 그 검열을 하려고 그러죠. 실제로 이 박지원 씨도 텔레그램 방하고 SNS를 이제 검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N번방 피해자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방지법, 그걸 법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개인의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자료들이 남자들이 이런 걸 보는 거 아니냐. 이거에 한해서는 국가가 검열해 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 여성 단체들이 얘기하는 이 급진 페미니즘이 이 주사파들의 어떤 획일적인 이데올로기의 변형이다. 주사파를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주의라는 그런 휴머니즘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을 여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계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에너지로 해서 정치적 편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급진 페미니즘입니다. 요즘 뭐 공산당 얘기하면은 뭐 공산당 혁명, 뭐 사회주의 혁명 하자 그러면 누가 어디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러시아에서도 뭐 푸틴이 잠깐 집권하는 과정에서 공산당하고 잠깐 손을 잡았지 계속 공산당하고 대결 구도였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이제 공산당 인기 없잖아요. 뭐 중국도 공산당이라기보다는 200년 전에 청나라로 돌아갔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패권을 추구하는 하나의 그런 문화지.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주의 혁명 추구하는 사람들 누가 뭐 통합니까? 안 통하지. 시대착오지. 근데 그런 변형이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변형이 급진 페미니즘에 있다. 응? 그래서 여성에 대한 공격적인 것인가, 여성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가, 이거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의 검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검열은 누가 하느냐? 여성이 한다. 그러면은 모든 권력을 여성이 권력을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남성에 대한 이게 막 히트를 쳤습니다. 공전이 히트를 쳐서 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 부분이 반발로 생긴 거고 그 시류를 잘 잡은 사람이 이제 이준석이죠. 이준석.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남성 혐오를 라는 그 감정을 팔아먹는 감정 장사꾼이다. 감정 장사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혐오 장사꾼이라고 오세라비 씨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남성 역차별에 대한 부분이 워낙 시대의 대세고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라는 것을 공약을 내세운 것은 굉장히 순발력 빠른 그런 대처였어요. 대세 맞습니다. 지금 여성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여성들도. 예. 뭐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 양식이 있는 여성들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여성단체연합의 성명서가 있네요. 3월 11일인데 지금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 기자회견을 해서 이 선거 이틀 만에 지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여성단체연합이 지금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단체들 있죠. 여기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단체들 있고 여기 있네요.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성평등이라고 이 사람들 절대 얘기 안 해. 이게는 젠더거든요. 이거는 범법상의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인데 성정치, 성평등을 주장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기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여기 여성운동가들 보면 이 박지현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부장제의 그늘하에서 억압받던 여성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 학벌도 좋고요. 아무런 이 박지현 씨가 어떤 가부장제 국가에서 나와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크고 그런 차별을 받고 큰 사람으로 보입니까? 해맑아 보이기만 하는데, 응? 해맑아 보이기만 하는데, 지금 이 페미 운동을 해서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여자들은 피해자들이 많죠, 오히려. 남성 혐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 안 놓는다, 결혼 안 한다, 너 불임 시술까지 할 거다, 그리고 막 극도의 임신을 유충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벌레 보듯이 남자들을 벌레 보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박지현 씨, 이 모순이 많은데요. 이 많은 사람들 뒤에 이 사람들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 드는데 성평등 정치라는 게 이게 젠더입니다. 젠더 정치인데 이 젠더는 생물학적 젠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성평등 정치는 가족 제도를 해체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족 제도 없애는 것의 전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면은 가족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 막스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젠더. 그래서 생물학적 성에 대한 관념을 없애버리면 이 가족 제도가 없어진다. 가족 제도가 없어지면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의 해방, 성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게 많고 뭐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유행이 돼서 사실은 유럽에서는요 성을 공유하는 그런 폴리거미 같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실제로 있다 그래요. 우리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도 성적인 성의 일탈 또 이제 종교라든가 종교적인 어떤 내세에 대한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 마르크스가 그러는 것처럼 뭐 노예의 도덕 아니겠습니까? 종교라는 게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성정치, 성평등 정치라는데 성평등 정치라고 돼 있죠.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하라. 이건 뭐냐면 가족제도 해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 해체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이게 뒤에는 뭐냐면 사유재산제 폐지하라는 얘기가 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용어로 이걸 써서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벌써 한 15년 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15년 됐나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되면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그 이전에 참 좌파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서울시 교육감이 좌파 교육감이 당선되는데 학생 인권 조례에 이 성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성소수자 그게
하나의 젠더거든요.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이다. 아니면 나는 양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성관념을 주입시키고 아이들한테 생물학적 성 외에 제3의 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결국에는 그런 교육을 주입받으면은 가정에서 여자아이한테 예쁜 옷을 입히고 남자아이한테 좀 씩씩한 옷을 입히고 뭐 이런 것들 나는 핑크색을 좋아해 노란색을 좋아해 그런 것도 내가 부모한테 이런 걸 주입시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럴 자체가 흔들리고 모럴을 흔들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는 가치 기준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조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평등 정치, 성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노예의 도덕이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것이야말로 노예의 도덕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일베가 뭔지 오마드가 뭔지 메갈이 뭔지 뭐 닭이 뭔지 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가족부가 해온 거의 한 20년 동안에 해온 일 때문에 일베라는 게 그냥 생겼잖아요. 일베라는 게. 그 일베가 여가부의 반동으로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일베에 대한 반동으로 메갈, 워마드 이런 게 생긴 건데 그 근저에는 여가부가 있습니다. 여가부. 그래서 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지금 조은희 구청장, 조은희 의원이 뭐 이제 여가부 폐지가 여가부를 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몰매를 맞으니까 자기 말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공약 반대가 아니고 이 가족관계 여기 보니까 밑에 있어요. 이 양성평등 문제 요 보면은 여기 있어요. 위기에 처한 저출산 문제, 아동과 가족 문제, 초고령화 사회 대책을 하는 이런 미래 가족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라 참 말씀 잘하시는데 이분은 헌법 공부부터 새로 좀 해야 돼요. 양성평등 문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금 여가부 없애는 게 우선입니다. 여가부를 미래가족부로 만든다 그러면은 여가부 공무원들이 미래가족부로 다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을 해보신 분이 서초구청장으로 행정을 해보신 분이 이런 말씀하신 거는 변명에 불과한데 어쨌든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았으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진영의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라고 그냥 막 뱉는 정치인들이 참 국힘당에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어요. 저출산 문제라든지 양성평등 문제라든지 아동과 가족의 문제는요.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국가가 관여 안 하면 다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그냥 부양 의무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민법으로 개정해서 세밀하게 미시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 여가부 같이 이렇게 국가가 외과수술식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가족제도, 혼인제도, 여러 가지 부양제도, 도덕적인 면까지 다 국가가 관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파시스트다 이거지. 이 조원희 구청장이 국가 관여주의 이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큰 정부를 추구하겠다 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큰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이 윤석열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 그걸 강남 정치 1번지인 서초 강남에 공천을 준 국힘당도 한심하다. 그리고 이분을 보수 우익의 아주 뭐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조은희 청장 좋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참 실망이 너무 크다. 이제는 정치인들은요, 페미 문제라든지 또 국방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한 소견을 밝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능력 있고 했는지 그 이력으로 국회의원 되고 국회에 가가지고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99% 이상의 정력을 쏟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내가 당선되고 내 아는 지인들이 지방의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그 전부 다 정부에다 준대 가지고 그 예산 따내고 자기 지역구에다 갖다 놓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은 반 이상을 줄여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그렇게 해야 자기 지역구에 안 돼요. 지금 300명이나 되다 보니까 뭐 예산 이렇게 600조씩이나 예산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게 만든다 이거죠. 세비 받으실 텐데 이런 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국가가 가냐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을 좀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가냐면은 뭐든지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총리급으로 무슨 부상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이제 끝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윤석열과 기시다. 이거 좀 지우고요. 네. 네, 여기 찾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일본의 대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신임장도 못 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한국은 최악의 관계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 친미주의자다 이렇게 소문이 이제 나오니까 이 기시다 후미오가 아유 이제 정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결 방안이 좀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 더구나 한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갈등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꼴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아사히 신문은 윤석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맹세해야 된다. 이런 이제 슬슬 바람 군부를 떼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구속영장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구속영장에 들어가는 수사자료를 기초를 닦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해온 외교를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문재인 당선되기 이전 상태로 돌려야 된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해와 치유재단을 복원해야 된다. 하해와 치유재단을 복원해야 된다. 그걸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지금 법원에 판결이 나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또 해온 게 뭡니까? 자기도 딜레마에 지금 빠지는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이렇게 그 판결 나는 걸 막으려다가 자기가 유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농단에 괘씸죄에 들어간 게 결국에는 그 판결이거든요. 김동완 대법관의 판결을 어쨌든 확정되는 걸 막아보려고 용 쓰다가 그 찍힌 거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훌륭한 칼 역할을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검사 입장에 있을 때 했던 거고 지금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된다.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까지 올라갈 때 자신이 했던 것을 다 잊어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 징용공 판결 지금 법원에서는 계속 연일해서 위안부 판결 위안부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시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들도 이제 이게 뭔지 이제 아는 거지.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한 달에 10번 가까운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법원의 판사들을 일깨우는 거지. 법원의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지금 판사들이 시급 한번 해봤거든. 사법부 독립이 뭔지 알겠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사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해 치유재단 복원하고 그 다음에 징용공 배상 판결 이제 사법부이니까 관여는 못하지. 관여는 못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 판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법률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사법 판결이 있더라도 한국과 일본 간의 정부 간의 외교적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럼 노력을 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고들하고 어떤 정부가 대신 돈을 주고 압류를 취소시키게 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VOE 미국의 소리 방송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만 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양국 간 상호 이익에 부합하도록 현안을 해결하고 미한일 3국이 한반도 북한 핵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윤 당선인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 향후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윤 당선인과 통화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한 뒤 새 리더십에 기대를 표했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윤 당선인도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미사일과 핵개발 문제,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로 국제사회가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건전한 양국 관계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델코소, 중력, 보건의료, 첨단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왔고 미래 과제와 유의하고 말했습니다. 이게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그 어느 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경국가이기 때문에 주한 미한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영내를 비롯한 지금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나온 게 일본에서 통화를 하면서요 딱 내은 게 그거예요. 그 납치 문제, 일본인 그 메구미 납치 문제를 언급했어요. 제가 이겠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커가지고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본인 납치 문제는 아베 수상이 시민운동 할 때 이 제일 역점적으로 했던 문제고, 아베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건강 때문에 그만두고 나갈 때도 후임 총리한테도 당부처럼 한 말이 내 재임 기간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제일 유감스럽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외국 정상하고 통화하면서 기시다 후미오가 납치 문제를 했습니다. 납북 일본인 문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납북 일본인 문제는 이 인권 유린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주장이 이 납북 일본인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일본에서 갑자기 야 너거는 일본 우리 위안부 25만 명, 20만 명, 30만 뭐 몇십만 명 끌고 갔잖아 이런 식으로 생떼를 쓰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대동아 전쟁 때 일본이 위안부가 20만 명 아닙니다. 예, 20만 명 택도 없는 수인데 우리도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도 여기 방송에도 잠깐 나왔던데 보니까 무슨 이 태평양 어디 군도에서 탈출한 여성들 뭐 이 사진이요. 이거 위안부 사진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것도 논란이 좀 있어요. 예.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국 국민이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 의무가 자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한 쪽에서는 야 우리 자기 국내 기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징용공 문제는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이중 집행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왜 우리 자기 일본인 국민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와서 스치미 뚝 따고 있냐, 그 책임져라, 사과라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이거를 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또 김정일 정권이 납치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북한의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건데, 그걸 덮기 위해서 북한에서 조총련에서 위안부 문제가 나왔다. 이게 제일 유력한 썰이에요. 북한에서 너가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게 그러니까 1950년, 60년, 70년, 80년 아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게 없었어요. 우리 국내에도 정대협이 나와가지고 정신대 문제연구소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그때만 해도 위안부하고 정신대 구분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가 결국에는 북한의 정권의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거와 본질적으로 연달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관계고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뭐 침략 국가라고 하면 뭡니까? 자기 국가의 사람들을 갖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벌금형을 때려서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가 자기 국가의 국민들에서 벌 주고 할 수 있죠. 근데 외국 국민들을 갖다가 납치를 했다. 이거는 하나의 침략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국가의 기업의 재산을 정당한 근거 없이 자기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뺏어간다? 그거는 침략이죠, 침략. 그건 국가가, 일본이 국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예?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일본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난 거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게. 예?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매국민 납치 문제도 그게 당연히 자기 국민의 납치 문제를
해결을 못 봤다라는 거죠, 북한하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북한과 일본도 언젠가는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25만 명 막 내세워가지고 배상금을 엄청나게 받아먹을, 그리고 그 보상이 아니라 전쟁 배상금처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전쟁 배상이 돼가지고 두고두고 일본을 우려먹을 심산인지 모르지만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제 대동아 전쟁 때 반전운동하고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자익들이 일본의 원조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런 사람들의 이 면면이 내려오는 전통이 여기에 또 같이 합류돼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 촉발된 것도 보면 일본인들이 더 촉발한 거 맞거든요. 그런 관계에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납치 문제하고 관계돼 있고, 결국에는 그것은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일 청구권 협정,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게 부속 프로토콜인데 기본 한일 의정서가 있고요. 한일 의정서는 쌍방을 국가로 인정하고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 다음에 유엔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된 승인, 그 조건을 인정하는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일 의정서라는 게 일본한테 그걸 받아내는데, 그 부속 프로토콜에는 일본 청구권 협정만 그 한일 청구권 협정만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 처우에 관한 협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1965년도가 돼서 겨우 20년 만에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일본에 귀화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차별과 서름을 받고 투표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내면서. 그래서 수십만 명, 지금 뭐 몇백만 되죠. 이 제1교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간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우리 제1교포 거기 참정권 줘라. 그렇게 하면은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참정권을 얻으면은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 한국에 우호적이겠습니까? 우호적이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분들 일본 국적 취득해서 일본에서 참정권을 가지면 한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문재인은 정말 거꾸로 했던 인간들이라는 것을 윤석열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뭐 반가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건 제목 안 달았습니다만은 이재명 옆집 그 합숙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세가 9억 5천에 전세를 줬어요. 이게 2020년 8월 6일 날인 거 보니까 이게 2년도 안 됐어요. 1년 반 전에. 야, 이거 대선 캠프로 쓴 거 아니냐. 그 공직선거법에 선거 캠프는 딱 한 군데만 두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랍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 양쪽 문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쪽 왼쪽이 이재명 집이고 이쪽은 경기도시공사 숙소인데 이 합숙소래요. 공식적이면서 합숙소가
한 50평 되는 아파트를 합숙소로 얻어주는 데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합숙소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지 이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 생활 하기에 좋을 정도로 작은 걸 해가지고 보통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뭐 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직원들한테는 정기 저리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전세 자금을 해서 집은 네 원하는 대로 가서 얻어라. 뭐 자금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데 합숙소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또는 어떤 일을 위해서 만든 필요한 게 합숙소 아니겠습니까? 경기 주택 도시공사 근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합숙소를 얻어서 이것은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어쨌든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 여기 이 하나만 제대로 파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해서 다음 선거에 못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 제가 우리 공화당을 위한 변호 이런 얘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공화당 지금 이번 선거에서 뭐 알려진 대로 20몇 억을 모금을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모아서 조원진 후보를 대선 후보로 밀었고 지금 선거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당원이 40만 명인데 득표수는 뭐 몇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막 그걸 또 빈정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공화당 당원이 40만 명 제가 볼 때는 그 20억 거둔 게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감자 심고 또 바자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으로 이번에 큰 선거를 쳤고 당에서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쪽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 탈당을 해서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갖다가 뭐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고 또 우리 공화당을 탈당을 해서 국힘당에 입당을 했든 안 했든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의 입장에서 활동을 한 건데 마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에 대해서 그래도 한때의 동지였으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란 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싸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을 돌이켜 보면은요, 과거에 우리 공화당 이전에 대한애국당이었고 그 당이 창당되기 전에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있었죠.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새누리당 정광용 씨가 이 정광용 이 당이 있었죠. 잠깐만요. 3월 이 장면 기억나시는 분들 다 했고, 여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이래가지고 대선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창당위원으로 관여도 했습니다만은, 대선 후보를 내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 규약하고 당헌을 작성을 초안을 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그 당시 이걸 찬성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여기에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정광용 씨 변호인 맡고 있다가 사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임계를 종로경찰서로 팩스로 보냈습니다. 팩스로 보냈고 바로 그날 팩스로 보내고 2시간도 안 돼서 체포영장을 정광용 씨한테 청구를 해서 정광용 씨가 엄청 놀랬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정광용 씨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사실은 이 새누리당으로 이 대선 후보를 내면은 신생정당인 대선 후보의 당 사무총장을 자기가 맡고 원래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은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탕기국 시민단체는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시민단체는 자기가 맡고 새누리당은 도태우 변호사 또 정치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또 뭐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완전히 어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탕기국 탕기국 대표로 있으면서도 바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라는 걸 거머쥐고 당의 그 도장런의 그 김무성 도장 있잖아요. 당 직인. 그 직인을 자기가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후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신생정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후보를 내면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정당으로 바로 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럴 만한 대선 후보가 딱히 있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 에너지 소모가 심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했던 사람이 이제 민중홍 지금 국번 했고 그 당시 새누리당의 그 정광윤 씨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5.18 세미나를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제가 별도로 제 개인 비용으로 5.18 세미나를 개최하고 5.18 세미나를 개최하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날 저녁에 식당 마치고 저희 프리덤 뉴스에서 사람들이 회합을 해서 구국 동지의 분들 뭐 많은 분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그날 바로 국본의 모태가 되는 그게 결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국본이라는 단체가 결국에는 이 새누리당과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제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태극기 든 분들, 이 당시에 새누리당의 대세, 처음에 태극기 들었던 분들이 여기에 다 몰려가 있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전화 오고 섭섭하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일로 인해서 프리덤 뉴스가 받은 타격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종이 신문을 만들고 밤을 새가면서 신문을 만들어서 태극기 집회를 부응하도록 뒤에서 조력을 해왔던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어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소모적인 것으로서 정당이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광훈 씨가 밀고 갔고 거기에 정미용 씨, 변희재 씨, 특히 변희재 씨, 뭐 미디어워치에 제 이름까지 대선 후보로 김기수, 노태우를 대선 후보로 이름 올렸죠. 미디어워치에서 나는 한 번도 대선 후보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제 이름이 막 거기 미디어치 올라가고 제가 정색하면서 따지진 않았습니다만은 탈당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탈당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은 모릅니다. 조원진을 선대위원장으로 협상하는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이 조원진 의원이었죠. 예, 대선 후보로 하고 아마 이번에 모은 20억보다도 더 많은 돈을 선거 비용으로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얼마만큼 모금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새누리당 당 직인을 정광용 씨가 이 선거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개인 사당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광용 씨가. 그리고 정광용 씨 깜빵 교도소 가고 뭐 그런 일 겹치면서 와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원진을 필두로 해서 사실은 남아있는 애국 국민들이 새누리당 당사로 가고 막 항의도 하고 난리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떻게든 창당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새누리당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당입니다. 거기에는 조원진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활동하면서 2017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당이 자연스럽게 조원진 후보 위주로 짜여지게 되고 정광용 씨가 비협조적으로 나가게 되면서 조원진 의원이 당을 새로 만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 민초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당원들이 그로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 그 태극기 부대 주력 부대들이 거기 많이 가 계시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선거 그간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동안 5년 동안 집회하느라고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가장 평화적으로 가장 질서정연하고 가장 규칙적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한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게 정말 대단하시다. 여기 협회원 장모님도 계시고 조원진 대표 뒤에 지금 저기서 웃고 있는 저 정강용 씨도 보이네요. 자기 뜻대로 잘 되니까. 자기가 이 대선 후보를 낸 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은 혹시 내한테 사법적 사무실 항쟁이라든지 뭐 여기다 사법적 문제가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금방 오산으로 드러났죠. 본인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조원진 의원이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배신을 땡겼죠. 그래서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조원진 의원이 없었으면은 지금 대한애국당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 창당에 조원진 의원이 처음부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까지 끌고 오는데 제가 이 프리덤 뉴스라는 작은 많은 것도 정말 손바닥만한 것도 해보니까 여러 사람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 마음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정말 쉽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 밖에서 뭔가를 작은 조직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때 참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구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거를 저도 많이 겪었는데요. 많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특히 정당은 더 그럴 것이고 정당을 만들면은 일단은 돈이 들어갑니다. 관료화됩니다.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혁신이 어려워집니다. 시민단체는 허물어 뿌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정당은 허물고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의 브랜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의 선거 결과
당원들이 우리 공화당을 다 지지 안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당을 배신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공화당 당원인 분도 있고 당원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근거 없는 비난은 할 필요 없고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우리 공화당이 어떻든 뒤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그래도 당으로서 몇 년을 끌고 왔던 당뇨들이 고생을 일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제가 요날 또 헌재 앞에 갔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이니까 통보를 못 받아서 못 가봤습니다만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제 조원진 의원은 없는데 이 당원들이 나와서 30항쟁 춤 5주기 5인의 정신을 계승하자. 저는 이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은 이 희생된 애국 열사의 그 헌법 수호 정신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된 이분들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30항쟁 춤 5주기 정신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 30항쟁의 그 춤 5주기 이거를 집회를 하는 이분들과는 이 모두가 다 다시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각자 활동은 따로 하지만은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날 3월 10일 갔더니 자유대한호국단에서 하는 집회도 있고 그 길 건너 국본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이 국본이 그 호국단 집회가 끝나도록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호국단이 한 30분 일찍 끝내고 국본이 이어서 또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당의 역사라는 것이 시작이 됐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존속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기회가 또 온 것이다. 우리 공화당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라고 오늘 제목을 우리 공화당을 위한 변호라고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기고도 받고요. 최근에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회라는 우리 김영준 변호사님의 글을 또 새로 올려놨습니다. 한일 갈등 타파연대 관련된 문단 글도 올려놨습니다. 박성경 교수의 글도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요.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여기다가 이렇게 프리덤 뉴스라고 치면요.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이 되고 저희 기사 하단에는 항상 후원 배너가 있습니다. 후원 배너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인터넷 신문 프리덤 뉴스에 많은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